네, 그 우주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구와 태양이 둥글다, 이렇게 원이다 이죠. 원, 형태도 원이고 운동도 원의 형태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천동설, 즉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봤습니다. 거꾸로 본 거죠. 어, 원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전체 하늘, 은하수,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프텔라마이스는 이런 우주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성학, 관념론이죠. 관념론. 이런 점성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고대의 주장들은 지구와 태양이 둥글다. 이런 일부 측면에서는 유물론적인 일부 과학적인 인식이죠. 근데 이러한 고대의 유물론적 지식은 이 중세 초기의 기독교 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은폐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기 형태라도 유물론은 관념론인 종교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사람들은 이런 고대의 철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수평선 끝까지 항해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멀리 나가는 거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널리 퍼지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우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거에는 이제 지구가 중심으로 세계를 돈다고 그랬는데 이 지동설, 그죠? 지동설이 되면서 우주는 우주의 구조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우주의 운동과 균형에 대해서 뉴턴은 모든 물체는 자기 자신의 질량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많이 끌어당기겠죠. 하지만 지구도 역시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서로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힘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다니는 힘이 강하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균형 상태에 있으면서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지만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는 공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훨씬 무거운 태양 주변을 돌면서도 부딪히지 않고 공전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우주에서는 별똥과 같이 무수히 작은 행성들이 이 균형에서 벗어나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과 같은 항성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균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균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정적 우주, 안정적인 우주로 봤습니다. 우주는 이제 그 내부에서 많은 물질들이 생성되고 소멸되지만 우주 자체는 균줄하다. 그러니까 밀도가 균줄하기 때문에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아인슈타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생각입니다. 즉, 우주는 팽창도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주의 부분이 밀도가 주변보다 높다면은 그 끌어다니는 힘이죠. 인력,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우주는 그것을 중심으로 수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축도 않고 팽창도 되지 않으려면 밀도가 균질해야 된다. 그죠? 밀도가 균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그 평균적인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블랙홀은 그 주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밀도죠. 질량이 훨씬 높습니다. 밀도가
있어서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주의 일부가 빨려 들어간, 즉 수축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수축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은 어, 이, 틀린 걸로 이렇게 됐겠죠. 프리드만은 우주의 밀도,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수축, 그래서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을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다릅니다. 원래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수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런 우주 수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주 수축을 상쇄하는 어떠한 힘, 이게 우주 상수라고 그러는데 우주 상수를 집어넣은 것에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는 우주 상수가 있어서 우주가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았는데 이 프리드만은 이 우주 상수를 제외함으로써 우주가 수축 내지 팽창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원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학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현재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드만의 주장에 하면은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 전체의 질량이 우주 바깥 외부보다 질량이 크다면, 좀 무겁죠. 질량이 크다면 우주는 질량이 적은 쪽으로 팽창을 하겠죠. 팽창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질량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그 우주는 자기 자신의 밀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외부보다 그 외부의 질량, 힘에 의해서 우주가 수축해서 질량이 높아진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 질량이 외부보다 크다면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면 우주 전체의 질량이 그 외부보다 작은데, 원래 외부보다 작으면 우주 전체 질량이 외부보다 작으면 우주가 외부의 질량에 의해서 수축돼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지금 팽창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상태라면 그 원인에 의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게 된다. 즉 우주의 전체 질량이 외부보다 크다면 수축과 팽창을 조정하지만 우주의 질량이 외부보다 작다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팽창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주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반면 우주의 질량이 외부와 같다면 어떠한 이유로 현재 우주가 팽창하게 되지만 결국은 우주의 팽창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 이제 그 별이나 은하에서 나오지 않는 우주 자체의 배경이죠. 별이나 은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자체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 이 복사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일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심으로부터 우주의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출되고 있다. 즉 에너지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그 바로 중심은 우주 초기에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다. 그래서 우주가 초기에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것들이 지금까지 그 에너지가 그 중심의 바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의미는 어, 우주가 과거에 대폭발이 있었다. 특히 이제 대폭발이 있을 때 많은 은하들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은하의 발생 시기를 조사해 보니 그 은하의 연령이 비슷하다. 즉 은하들이 같은 시기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했을 때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대폭발이 아니라 우주 팽창이라면 팽창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은하의 발생 시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시에 생겼다. 즉 대폭발이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벽난로에 장작이 타서 잿더미가 된다면 그 벽난로에 장작이 나무죠. 나무라는 물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장작이 만들어낸 열의 일부는 방안을 따뜻해 하고 나머지는 날아가겠죠. 또 연기, 장작의 일부를 구성했던 연기도 날아가고 쟤는 남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물질의 질량은 그 상태의 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물질이 이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변화하더라도 이 장작이 열로 변하죠. 뜨거울 열,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이렇게 변하겠죠. 재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 분산됐지만 사실은 그걸 다 모으면 물질의 질량은 상태 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도 하나의 분자죠. 분자, 물질입니다. 분자. 물질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 반응의 경우를 보면 원자가 붕괴해서 그 핵과 전자가 되고 이러한 전자나 양전자는 또 이것이 광자로 분해되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원자가 붕괴될 때는 많은 에너지, 핵폭탄이 그런 거죠. 핵발전소,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자와 에너지를 물질이라고 보지 않을 때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장작이 불에 타서 열을 내죠. 이 열을 물질이라고 보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광자와 에너지, 열을 물질이라고 본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됩니다. 모든 질량은 질량의 형태든 에너지의 형태든 간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에너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질량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에너지도 에너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질량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나 모든 에너지는 그에 상당하는 질량이나 에너지를 갖는다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 성립됐습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비록 물질이 분자가 되고 분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전자와 핵으로 되고 다시 이 광자로 이 핵반응의 경우죠. 방사능의 핵반응의 경우에 이렇게 물질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법칙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관한 세계관이나 그 다음에 이 질량 보존이라든가 에너지 보존에 관한 세계관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일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것들,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 것들도 점차 이 과학에 의해서 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 막대가 구부러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방선이 굽어진다 그랬죠. 공기 중에 빛의 속도와 물속에서 빛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의 속도가 다른 거를 우리의 시각은 솔직하게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원인들, 빛의 속도는 공기와 물속에서 다르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의 시각은 그 어떤 물질의 성질과 운동을 그대로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 수준과 이성의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